잘 지내셨죠? 예, 지난 시간에 한 내용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예, 그 지지난 시간 말미에 이제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에 관해서 이 그 18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도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취소가 뭔지, 취소의 법적 근거가 뭔지, 취소 사유가 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취소의 한계 문제인데, 이 취소의 한계는 침입적 행정행위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신뢰보호 원칙을 할 때 설명을 다 드린 것처럼 이 신뢰보호 원칙과 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의 충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학설, 통설하고 판례는 동의설이죠, 동의설. 두 개 다 헌법적 가치, 헌법적 원칙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열을 논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동의설이 되고, 동의설대로라면은 이제 비례 원칙이 작동해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거죠. 통상의 경우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이 공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신뢰보호 원칙은 사익을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 형량을 해서 어느 쪽이 우월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데, 근데 그 대략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위험의 방지, 두 번째 행정행위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인에 기인할 때, 즉 신뢰 보호가치성이 없을 때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기, 강박, 증례 등 부정행위를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수익자의 객관적인 책임으로 위법성이 귀속될 때, 예, 그런 때, 뭐 잘못된 자료를 줬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은 2번, 3번을 합쳐서 이제 그 신뢰 보호가치성이 없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 것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 취소를 통하여 초래되는 경제적인 효과,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의 경과, 예, 그 다음에 불가 변경에 관한 얘기죠. 네 번째는. 예, 다섯 번째는 이 인가 처분에 있어서의 문제고요. 취소의 제한 문제고. 여섯 번째는 하자의 치유 또는 전환이 가능할 때. 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취소의 절차도 읽어보시면 되고. 취소의 효과. 그러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되고, 더 들어가면은 수익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사회보장 행정과 같이, 그죠? 예, 사회보장 행정과 같이 수익자의 생계와 관련돼 있을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본권과 관련돼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한 번 더 취소가 용인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할 건지에 대해서 또 이익 형량을 또 한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여부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취소의 취소인데 조금 재밌잖아요. 예, 옛날에 무슨 개그 프로에도 나왔잖아요. 뭐 유상무상 무상은 뭐 그런 건데, 취소의 취소. 예, 취소의 취소인데 철회의 취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의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 였는데 그걸 취소했고 그걸 취소를 다시 취소했다. 이렇게 되면은 원행정행위가 별도의 조치 없이, 별도의 절차 없이, 형식 없이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판례대로 이해하시면 원래의 처분이 침입적 행정이었다. 뭐 방위세 부과 처분이라든지, 뭐 현역병 입영 통지라든지, 뭐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은 취소하고 또 취소에 의해서 원행정행위가 소생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원행정행위를 해야 된다. 이 관점은 대법원 판례의 관점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되도록이면 유리하게 해석해 주겠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철회 문제인데요. 예, 철회는 이제 취소하고 다르게 원래 애초에 성립 자체가 적법한 행정행위였죠. 근데 이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철회권자에 대한 설명, 취소권하고 비슷하고요. 법적인 근거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근거 필요설이 있고 근거 불효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판례는 근거 불효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근거 불효설에 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법정되지 않는 철회 사유가 과연 뭐냐가 중요하겠죠? 예, 그게 이제 19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이거는 부가는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담의 불이행의 경우. 또, 부가는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관계의 변화. 네 번째는 법령의 개정. 다섯 번째는 공익성이 필요하죠. 이 다섯 번째 사유가 가장 이론적인 대립점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근거 불효설이 나오고 근거 필요설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회권의 제한 문제도, 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처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쟁점이 되겠죠. 취소보다는. 그래서 거의 유사하죠.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하고 거의 사유가 유사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리고 장래효죠. 장래효죠. 201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실효입니다. 행정행위의 실효는 어떤 행정청의 어떤 조치, 처분, 취소 처분, 철회 처분 이런 거 없이 어떤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법률 효과가 소멸하는 것을 실효라고 그랬고요. 하자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무효 선언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으로 와서 앞에 이제 개념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203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표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일반 추상적 규율을 하고 개별 구체적 규율을 한다. 자, 일반하고 개별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고, 추상과 구체는 사건이나 사안,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 일반이 되고요. 특정인에게 적용되면 개별이 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안에 적용되면 추상이 되고요. 특정 사건에 적용되면 구체가 된다. 그래서 행정청의 일반 추상적 규율이 행정입법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규율이 국회가 만들었으면 이제 법률이 되는 거죠. 행정청의 개별 구체적 규율이 행정행위가 된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자, 행정입법 중에서의 법규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이 되고요.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규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대외적 구속력 하고 재판 규범성이 있죠. 대외적 구속력은 일반 국민에게, 그죠? 일반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재판 규범성은 법원을 구속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에 위임해서 제정되면은 위임명령이라고 그러고요.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지는 않지만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건 이제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행정규칙의 대표적인 거는 훈령 예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고시와 같은 좀 변종들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거다. 그건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으로 갑니다. 이제 204페이지죠. 법규명령의 개념이죠. 법규명령 개념 이미 다 설명한 거나 다름없죠. 어쨌거나 이 행정입법은 국회 입법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현대사회를 반영한 예외가 원칙이 되어버리는 정도가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법규명령은 헌법에서 어떤 거가 예시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 부령, 그 다음에 고유한 행정구는 아니지만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 행정 아닌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법규명령의 종류로서 헌법 대의명령, 법률 대의명령 얘기했지만 그것들은 우리 지금 탐구의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탐구의 대상은
법률 종속명령이죠. 그래서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령하고 부령, 아주 마이너한 쟁점인데, 총리령 의설하고 동의설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러나 실익이 없다. 논의의 실익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군요. 그 다음에도 있었네요. 그래서 법규명령도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춰야죠. 효력 발생 요건은 대의적 표시죠. 공포에 되죠. 법규명령도. 예. 그 다음에 주체에 관한 요건 그건 더 설명할 게 없고요. 절차에 관한 요건 중에서 대통령령은 부령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된다. 이게 하나 더 부과돼 있다. 형식에 관한 요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법규명령 제정의 범위와 한계 문제예요. 자, 법규명령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개념부터 일단 잡아야 돼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위임명령은 이런 거고 집행명령은 이런 거다라고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잘 또 구분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임명령 고유의 한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임명령의 한계가, 자, 수권 법률은 이래야 된다. 대통령령에게 위임하는 법률 조항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헌법상의 이슈가 되죠. 법률의 위헌성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받은 위임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 우위 원칙이나 법률 위반 원칙이 어긋나면 안 된다. 내용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법적 이슈가 되죠. 맞죠? 자, 집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쫙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대부분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이미 헌법 시간에 다 배운 거죠.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법규명령 중에서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의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입법사항이 말이에요.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해당하는 입법사항이 있다고 치자고. 이만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식적으로 그리는 거지 실제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한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개발해낸 강의 수법이지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 이렇게 예? 조금 쉽게 이해하라고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본질만. 예. 본질만? 뭐라고 그러죠? 핵심만. 자, 어떤 입법사항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민 법률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강의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사회, 근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운명은 누가 정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정하는 거죠. 스스로 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정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 대표자를 선출해서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죠. 예. 의회가 나를 대신해서 정하죠. 그 전에는 왕이 정하거나 천자가 정하거나 그랬잖아요. 황제가 정하거나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개인의 발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떤 이슈에 관한 입법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뭘로 규정돼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충분히 힌트를 줬습니다. 뭘로 규정돼야 되죠? 법률로 규정돼야 되죠. 네, 법률로 규정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국회 입법의 원칙이죠. 네, 국회 입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과연 국회가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국민들한테 아주 요긴한 사항이긴 하지만 시시콜콜한 규정들을 과연 다 정할 수 있을까? 그런 효율성을 갖춘 조직일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행정입법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모든 입법사항이, 어떤 특정한 입법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다 낱낱이 의회에서 정하면 정말 바랄 나위가 없죠. 바랄 나위가 없지만, 아까와 같은 한계 때문에 다 정하지 못하는 거죠. 또는 국회에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서 좀 유연하게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을 다 정하지 않고요. 의회에서 뭐 일정 부분을 띄어서, 그죠? 띄어서, 예. 이거는 이제 행정부에 위임하는 거죠. 행정부에 위임하는 거죠. 자, 내가 한 80% 정했고 너 한 20%는 네가 정해. 이렇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대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정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위임명령이라고 그러죠. 위임받아서 정한 거잖아요. 그죠? 위임받아서 정했지만 이거는 의회가 정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거죠. 맞죠? 네, 위임명령의 특징이 그겁니다. 일단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위임명령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집행명령은 뭐예요? 이미 다 정해졌어요. 의회에서 다 정해졌어요. 근데 이 법률을 집행하려면은 뭐 서식도 있어야 되지, 뭐 세부 절차도 있어야 되고, 되죠. 굳이 이게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행명령의 특징은 뭐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또 정하는 거니까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죠. 대신에 의회의 위임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죠? 네, 이게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의 특징이고, 그거를 잘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슈는 위임명령에서 나오겠어요? 집행명령에서 나오겠어요? 대부분의 쟁점은 위임명령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위임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이미 헌법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이미 헌법 시간에 다 배운 거를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얘기는. 자, 그러면, 자, 이게 의회에서 만들고요. 자, 이게 이제 행정부에서 만드는데, 자, 의회가 행정부한테 수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의문이에요. 자, 과연, 그 국회 입법의 원칙인데, 과연 국회는 얼마만큼 정해야 되는 거냐.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행정부에 얼마만큼 띄워줄 수 있는 거냐. 에 문제가 나오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죠.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다 위임하고 자기는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러면 어떤 거는 의회가 꼭 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행정부에 위임해도 되겠다가 무슨 이론입니까? 그 기준이.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정해야 되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는 행정부가 수권을 받아서 정해도 되겠다. 라는 견해가 지금 통설 판례죠? 그걸 무슨 이론이라고 그래요? 본질성 이론, 뭐 중요사항 유보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더 자세한 건 이제 헌법 교재를 보세요. 예. 자, 첫 번째는 뭐를 띄워주고 뭐를 본인이 의회가 스스로 꼭 만들어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어떻게 위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명확하게 위임해야 되죠. 수권해주는 사람도 내가 위임했는지 안 했는지 갸우뚱하고, 받은 사람도
내가 위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확하게 위임을 안 해주면, 명확하게 위임을 안 해주면 수권 받은 사람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것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또 더 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문제죠. 의회가 이만큼 정해라고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아주 극소수만 정해서 이 국정이 원활하게 유지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바로 위임의 명확성의 문제죠. 근데 위임의 명확성보다 여러분들은 무슨 원칙이라고 잘 이해하고 있어요? 포괄 위임금지 원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요. 위임명령하고 집행령의 구분점과 특징, 개념과 특징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위임명령의 수권명령, 수권 법률이 있죠. 지금 법률의 유연성 여부를 얘기한 거예요. 법률은 어때야 되느냐. 뭘 떼어주고 본질성 이론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위임의 명확성, 즉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까지 이제 헌법적 이슈가 더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권한을 받은 행정청은 어떻게 그러면은 위임명령을 만들어야 되느냐. 적어도 상위 법률, 위임한 법률하고 모순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법률 우위 원칙, 또 수권을 받아서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의 원칙. 그 다음에 일반적인 헌법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해야 되고, 그죠? 그 내용이 가능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에 관한 행정법적 이슈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임 명령 측면에서의 이슈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미 헌법 시간에 다 배운 거를 제가 다시 그냥 체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6페이지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쉬워요. 그죠? 다음 할 얘기들이. 자, 위임명령의 범위와 한계 문제인데요.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수권법률의 측면에서 볼 건데, 본질상 위임금지 원칙, 즉 본질성 이론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해야 되고 무엇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원칙이죠. 자, 그런데 본질성 이론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헌법 자체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 재산권의 수용, 사용 권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 국군 조직과 편성, 각 부의 설치 및 조직, 법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형법에서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하고 세법에서 말하는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해졌어도 이제 모든 걸 다 그냥 의회가 법률로 다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사항 위임금지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게 본질적인 것은 의회가 정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행정부에게 위임해도 된다. 반드시 위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위임해도 된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미 헌법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본질적이냐? 그죠? 도대체 뭐가 본질적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뭐 헌법 시간에 이미 너무 자세하게 잘 배웠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 스스로가 좀 제가 미안하긴 한데, 자, 헌법 교과서를 보시면은 뭐가 본질적인지에 관해서 기본권적 중요성, 그죠? 기본권적 중요성을 하나 제시하고요. 두 번째로 제시되는 게 뭐예요?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할 고도의 필요성.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지 아닌지의 기준으로 헌법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의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존재의 의의와, 그죠? 그리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장점? 이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왜 노출되는지 알죠. 자, 기본권의 제한을 행정부가 지 멋대로 제한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의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권적인 제한은 법률에서 반드시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회는요, 행정부하고 다르게, 여러분들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안 가보셨겠네요.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이렇게 공무원들이요, 사무관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책상에 칸막이 쳐놓고 앉아 있어요. 칸막이 쳐놓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야근 매일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완전히 밀실이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보면은 의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싸움박질하기 좋게 생겼잖아요. 널찍한 데서 그냥, 예? 널찍한 데서 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거죠. 예. 부작용도 많지만 그게 의회의 본질인 거죠. 시끄러우라고 의회는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회에서, 물론 폭력을 쓰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의회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의회는 그런 데고요. 예. 그러라고 만든 게 의회인 거죠. 예. 이제 품위 있게 토론하면 좋겠죠. 품위 있게 토론하고 밀도 있게 토론하면 좋겠죠. 예. 그렇지 못한 거는 여러분들,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잘못 찍어서 그러고 우리를 탓해야지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 의회는 원래 그런 데다. 그러니까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있고 또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막 물밑에서 막 협상도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떤 여론 형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런 사회 형성적 뭐 이런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하는 게 본질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제시되는 거예요. 기본권적 중요성, 그 다음에 입법 절차에서 규율되어야 고도의 필요성. 이걸로 본질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포괄이임금제 원칙에 관한 겁니다. 헌법 75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위임의 질적인 한계, 뭐 내용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범위를 정하여는 위임의 양적인 한계, 뭐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포괄이임,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잠깐씩 놓치는 게 뭐냐면 다 행정부 이 포괄임금제 원칙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조례로 위임할 때는, 그죠? 조례가 원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헌법 37조 2항 때문에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나 다시 또 그 위임은 포괄임금제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기도 하고 안 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건 2학기 때 행정법 2 시간에 지방자치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조례나 자치법규들은 예컨대 조례나 어떤 정관? 또 포함이 되겠죠? 예, 예. 공법적 단체의 어떤 정관. 이런 데에 위임했다. 요거는 포괄임금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일단 어드밴스
맞죠? 그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은 위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얼마만큼 명확해야 되는 거냐가 관심사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명확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법률에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령으로 위임하는 법률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항 등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뭐를 행정부에서 정하라고 얘기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강 정하고 대강 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 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측 가능성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예측 가능한다라는 거는 뭘 보고 예측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또 물음이 나오죠. 그러면 당의 그 수권 조항만 보고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법률의 전치지를 읽어보면 이런 거를, 물론 수권 조항이 조금 부실하게 돼 있어도 다른 법률의 조항까지 같이 모두어 보면은 행정부에게 이렇게 정하라고 위임했겠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 법률 해석을 통한 예측 가능성,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자,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기본권을 막 제한하려고 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면 더 명확해야겠죠. 그죠? 더 명확해야 되겠죠.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위임을 하면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고요. 반대로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그죠?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위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는 행정 영역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막 하루 이틀 만에 막 발전하고 이런 데에서도 너무 엄격하게 위임에 잣대를 들이대면, 그러면은 예측 가능성이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율의 효과와 규율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잣대가 다소 좀 유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벌규정의 이 문제는 이거는 이제 형법적인 거라서 형법하고 헌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걸 내가 왜 써놨을까요? 행정법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습니다. 모법이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법의 상한을 정하고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건 나중에 다른 영역의 법학에서 더 보완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임의 문제예요. 자, 이거를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만들으라고 위임을 했는데, 그죠?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바쁘시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시 부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른바 백지임의 문제죠? 백지임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의회의 의사를 사실상 위반한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령에서 대략 또 대강 정하고 또 나머지 부분 요만큼만 또 부령으로 정하겠다.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다. 자, 위임명령 측면에서 보면은 법률 적합성의 원칙, 위임명령도 행정작용이잖아요. 그죠? 행정행위나 다를 바 없는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임명령도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법률 적합성의 원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위임명령은 그 내용이 명확히 되고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더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으로 와서요. 자,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 구체적 사항만을 정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굳이 갖출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의회에 위임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사항을 다시 또 정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가 뭐가 있었느냐. 자, 집행명령이 대법원 판례에 등장하는 경우는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역사 이래로 거의 없었는데,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 구사법시험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어쨌거나, 사법시험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법시험법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법시험령만 있었습니다. 사법시험령이 대통령령이었어요. 사법시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사법시험령만 있었어요. 법이 없었고요. 사법시험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법으로 안 돼 있고 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위헌 아니냐 이거가 이슈가 됐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법시험에서 특정 과목의 과락을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과락 안 맞았으면 수석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과락을 맞아서 자기가 이제 불합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선결 문제로서 사법시험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이 사법시험령이 성격이 뭐냐가 이게 최대의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이 됐어요. 딱 보면 위헌 같죠? 딱 보면 위헌 같은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자, 사법시험령이 왜 있느냐는 거죠?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관이 되기 위한 자격. 그죠? 그 다음에 검찰청법의 검사가 되기 위한 자격. 그 다음에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그 다음에 군법무관이 되기 위한 자격 등등등이 있어요. 각각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사법시험 요건이 뭐냐면 사법시험의 합격과 연수거든요. 그죠? 연수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시험령은 모법이 얘네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이고 얘네들에 관한 집행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임도 필요 없고 그 자체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집행명령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법규명령의 하자입니다. 자, 법규명령도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죠? 못하면 위법하게 되죠. 하자 있는 명령이 되는 거죠. 위법하게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있죠.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죠. 자,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말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공정력과 관련돼 있는 거죠. 자, 공정력이 있는 행정작용은 행정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공정력이란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의 일반 원칙처럼 무효 아니면 유효한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10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법규명령이 그러면은 예컨대 법규명령이 위임을 받지 못했어요. 위임명령의 경우에 위임명령을 위임을 받지 않고 정했어요. 법규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규명령은 위법한 거죠. 그럼 무효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으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뭐예요? 행정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대외적 효력이 없고 재판규범성이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어드밴스 됐어.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어졌던 법규명령이 법률이 개정돼서 위임의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네.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규범이잖아요. 규범 통제 절차로 가는 거죠. 그 자체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는 처분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 그러니까 처분은 직접적인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규범 통제 절차죠. 그죠? 예. 그러나 형식은 법규 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용은 구체적이다. 라고 하면은 이른바 두밀분교 조례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이런 거를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리고 법규 명령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죠? 신뢰보원칙이 작동될 수가 있죠. 예컨대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에는, 그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뢰보원칙을 침해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과규정은 여러분 항상 헌법도 마찬가지고 행정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뢰보호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경과규정. 직접 시행할 거냐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시행할 거냐 이게 다 신뢰보호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법규명령의 소멸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알지만 다만 부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다만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어떤 법규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법규명령을 뭐 그때그때 만들겠는데 만약에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법규명령이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게 판례입니다. 자,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 국회에 의한 통제. 먼저 정치적으로요, 통제하는 간접적인 통제 방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조금 재밌는 주제인데, 자, 국회가 법규명령의 성립 발효에 대해서 동의권을 행사한다든지, 승인권을 행사한다든지, 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과연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이 법규명령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현행법상으로는 요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유사한 게 대통령령 등을 만들면은 소강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제출하는 절차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거의 이거를 직접적 통제가
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하지만 하여간 좀 비슷한 게 이런 게 있다. 일단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인 통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겠죠. 주로 관심사가 이제 사법적인 통제일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 규범 통제죠. 구체적 규범 통제. 자, 헌법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요. 그래서 항상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를 제외하고는 선결 문제로서 규범 통제가 되는 거지, 그 자체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한테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궁극적으로는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그 주 16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간 좀 저는 현재 대법원의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한 것이라고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 그 법규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법규 명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폐지되나요? 아니면 그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되나? 조금 생각해 볼 바죠. 저의 견해와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은요. 자, 재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기판력 때 배우셨을 텐데, 민사소송의 기판력에서 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예요? 당사자, 인적 범위.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법률도, 법규 명령도 그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만 위헌 위법의 효과가 미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른바 적용 배제설, 개별적 효력설 또는 적용 배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재판 절차이잖아요. 근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면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폐지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 폐지효가 생기는 거지. 그런 조항이 없더라면 재판의 본질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거이니, 그죠? 그 위헌 법령의 효력도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 다음 사건에서도 그 적용이 계속 배제될까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죠. 대법원 판례가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하금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판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6조에 위헌 위법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관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의적 규정. 앞으로 위헌 위법으로 선언된 적이 있으니 앞으로 주의하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은 사실 행정부에서 고치겠죠? 개정하겠죠? 그 다음 사건에서는 하급심에서 적용 계속 배제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문제죠.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냉전이죠. 냉전의 소재지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로 냉전의 소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정위헌 문제고 또 하나는 법규 소원의 문제인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법규 소원의 문제죠. 자, 한정위헌이
해석의 범죄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위헌 결정 중에 하나인 거냐에 따라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첨예하게 대립하죠. 예, 첨예하게 대립하죠. 예, 그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요. 지금 문제는 법규 소원이 가능하냐? 법규 소원이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헌법에 있어요, 사실은. 헌법의 규정이 역사를 알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거든요. 역사를 알게 되면은 왜 이렇게 됐냐면, 상공화국 때는 대법원에서 미국식이었잖아요. 완전히 미국식이었거든요. 상공화국 때는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도 하고 위헌 법규명령 심사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것만 해도 됐어요.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은 추상적 기본 통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죠?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사공화국 되면서 헌법위원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문제는 절로 가고 법규명령 문제는 일로 왔는데 앞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부분은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공화국, 오모화국 때는 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헌법위원회가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이 0이니까. 0까지는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헌법재판소법이 생겨서 헌법재판소가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알다시피 헌법 107조 제2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헌법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인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라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법규 명령은 절대적으로 대법원의 관할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헌을 봐라. 재판의 전제가 될 때는 네 거지만 재판의 전제가 안 될 때는 네 거 내 거 구분 없잖냐.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해석에 따라서 그 뭐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조금 더 불어나느냐? 대법원의 권한이 조금 고수되느냐? 뭐 그 차이예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문제의식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먼저 터졌냐? 하필 공교롭게도 대법원 규칙에서 행정부 법규명령에서 그랬으면 조금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하필 대법원 규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원래 처음에요. 원래 법무사제도, 사법서사제도 때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법원 직원만 했어요. 법원 직원이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재직하고 퇴직하면은 법무사 자격을 준 거죠. 일종의 법원 직원한테 복지 차원의 보상을 해준 거죠. 특혜죠. 근데 법원 직원만 해먹게 돼 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대법원 규칙에 뭐죠? 뭐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법무사 시험을,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법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제 재량행위로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인 거죠.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인 법무사와 시험을 봐서 합격한 법무사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험을 안 치르는 거죠. 재량행위니까. 지들이 만든 법규명령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안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폭주하는 거죠. 근데 뭐 법원에다 소를 제기해봤자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이 잘못됐다라고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겼고,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고 직접성이 있고 일단 직접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있고 공권력 행사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그러니까 왜 안 되냐? 헌법소원으로 왜 안 되느냐? 해서 헌법소원으로 받아줘 버렸습니다. 법규명령인데요. 법규명령인데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슨 사건이 대표적이었죠?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사건이잖아요. 자, 처분적 명령이라고 하고 자, 보세요. 자, 법규명령이요. 법규명령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처분적 명령이라고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요. 법규 소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보충성이 있잖아요, 보충성. 그죠?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 되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왜 법원이 그동안 조금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들이 이거를 좀 넓혀서 해석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헌법소원이 되려면 직접성이 있어야 되고 보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직접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항고소송의 요건 중에서 처분성의 요건 중에서 구체성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유사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성의 범위를 넓히면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충성에 걸려서 법규성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자기들은 판례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걸로 고소해 놓고, 물론 말은 돼요. 왜냐면은 처분적 명령을 좁혀놔도, 그죠?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면 되잖아요. 예컨대 두밀분교 사건을 예를 들자고, 이거는 이제 처분적 조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됐지만, 만약에 두밀분교 사건을 두밀분교 조례를 처분적 조례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구체적인 폐지 조치, 폐교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등교를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학교로 등교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걸 처분으로 봐서. 그리고서 두밀분교 조례를 규범 통제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법원은 익숙해 있던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직접성 있다고 하고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헌법소원을 하게 되니, 이제 와서 본전 생각이 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될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해법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죠.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 행정적 통제인데, 감독권에 의한 통제가 있겠죠?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이거를 굳이 강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절차적 통제가 있고, 국민에 의한 통제, 객관식 시험의 지문 정도나 나올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부작위 문제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자,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법률에 수권 조항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입법 부작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행정입법 부작위가 되려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 제정권이 행사되지, 즉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크게 해설할 게 없죠. 없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과연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위임의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재정 의무가 생기는 거냐는 거죠. 꼭 그런 거냐.
예컨대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그 법률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설령 그런 위인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위헌이라든지 뭐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역시나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사법시험이었어요. 사법시험에서 참 여러 가지 판례를 많이 만듭니다. 아까 집행명령이라는 판례도 만들었고요. 또 사법시험령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은 이게 뭐라고 그러죠? 편차를 보정하잖아요. A라는 채점자가 한 거하고 B라는 채점자가 한 거 사이에 이 편차를 보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수가 조금 사람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요. 근데 초창기 사법시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합격 당한 사람이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나는 합격이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나는 합격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합격했다. 그런데 사법시험령을 봤더니만 어떻게 규정돼 있었냐면은 세부 산출 방법을 하위 법령에, 즉 대통령령에서 이제 부령에, 그 총무처 장관이었나요? 그 당시에? 예. 하여간 그쪽에 위임을 해놨어요. 근데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었다면은 편차 조정 규정에 들어갈 거다라고 원고는 주장하는 거예요.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죠, 사실은. 예.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뭐 이미 답은 다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행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다. 왜냐면은 그 조항 위임 사항을 정하지 않아도 잘 운영돼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말하는 그게 그건지도 모르겠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이제 권리 구제 방법인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그죠? 규범 통제의 반면이 있죠. 그죠? 적극적인 어떤 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의 위법, 위헌성이 선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뭐예요? 어떤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잖아요. 예, 이런 건 오케이인데, 아까 말처럼 행정입법 부작위 그 자체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의 하나죠. 항고 소송은 처분에 관한 소송이죠. 그죠? 그것이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작위가 돼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99.9%겠죠. 근데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처분적 명령의 반면이 있죠. 그죠? 뭐 처분적 부작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또 듭니다. 예, 그런 견해도 있다. 자, 헌법소원의 가능성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의 반면이죠? 반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청구의 가능성입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가능성. 자, 일단 헌법소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네, 그 군법무관 군법무관 본국과 그 밖의 보수를 정한 법률이 있어요. 옛날에 군법무관 임용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법무관 임용법에 의하면은 뭐라고 규정되어 있었냐면은 군법무관의 보수는 판사하고 검사에 준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에 준해서 봉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군법무관 처음 하면 중이 돼요, 중이. 중위로 하면은 행정부 공무원으로 하면 한 9급이나 8급 정도 공무원입니다. 판사는요, 초봉이요. 부의사관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군대로 따지면 한 중장 정도 될 거래요, 아마?
한 준장 정도? 별 하나 정도 될 거예요. 판사 초임 수준이. 중위한테 어떻게 준장 봉급을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시행령을 안 만들었죠. 근데 너무 명백한 행정입법 부작이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임해놨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제를 받으니까 이제 잘 됐다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국가배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군에서 부랴부랴 법을 개정했죠. 그렇지 않기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군 입장에서는. 예. 더 이제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